헌법설통 언엑스플레이너 에피소드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Written and produced by Lex Veritas.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우리 국민도 여러 속상한 일들을 겪었으나 배운 점도 많았다고 봅니다. 헌법에 대한 일반 지식만 들더라도 우리 국민의 지식이 한층 레벨업 되었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수개월간 SNS 및 인터넷 방송에서 헌법에 대한 얘기가 여러 방면에서 거론되면서 헌법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간 것 같고, 이에 맞물려 공중파 및 정가에서도 헌법에 대한 문제 개정점 등이 토론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Y 의원은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면서 원내대표 퇴임식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J 전 의원은 툭하면 헌법 전문을 암독하면서 모 인터넷 방송에서 그의 독특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 대통령 경선 후보자 또한 당내 경선 연설을 하면서 헌법 제1조를 즐겨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할 때 우리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특정 소수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헌법 제1조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주연 변호사가 법원에서 헌법 제1조 제2항을 열독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국가? 주민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즐겨 오른 헌법 제1조의 내용을 여기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헌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보면 법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법은 법인 것 같은데 어떤 법일까요? 요즘 한자를 안 쓰니까 어원 분석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한자를 보면 헌법입니다. 많은 법률 용어가 그렇듯이 이 단어도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명시 시대의 전문 서적을 뒤져보면 수년간 국헌, 국제 등의 용어들이 헌법과 같이 혼용됐었다고 하나
종국적으로는 헌법이 전문 법률 용어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급격하게 서양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일제어라고도 합니다. 당시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문자 헌도 규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법 또한 비슷한 의미가 있으니 헌법이라는 용어는 헌법처럼 반복되어 있어 난센스라는 견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당시 프랑스 및 독일의 법체제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었던 일본 법률학계는 독일의 법회성, 즉 바이마르 헌법전을 기본 틀로 삼아 대일본 제국 헌법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일본 식민지로 전락되어 버린 조선도 간접적으로 독일 법체제의 영향을 받아 헌법이라는 용어는 물론 이에 관련된 법률 체제를 계승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헌법에 해당되는 영어 컨스티튜션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컨스티튜션에서 유래되어 그 어원이 라틴어 컨스티투셔에 있습니다. 컨스티튜션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헌법이라는 문서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 불문 헌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구분은 헌법의 규범성과 명목성이라고 봅니다. 헌법의 규범성이란 헌법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상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조금 대조되는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사실상 사회에서 벌려지는 정치적, 법률적 등의 행위가 헌법에 어느 정도 합치되는지를 말합니다. 한편 헌법의 명목성이란 헌법에 기술된 내용이 상기 규범적인 요소보다 사회적인 이념, 추상적인 이데올로기,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것을 일컫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인포그래픽을 준비하였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해당 헌법 조항은 명목성과 규범성이라는 양립되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범성을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어떤 헌법 조항이 규범성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 민공단체 및 국민이 어떤 헌법 조항을 준수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으로 이 조항을 인지하고 이해를 해야겠죠. 해당 조항이 흐리멍덩하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문장이라면 이해할 수 없겠죠. 이해할 수 없으면 준수하지도 못하고 규범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규범성을 가지려면 헌법 조항의 문장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실성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앞의 규범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헌법 조항의 무엇든 구름 잡는 소리 같고 일반 서민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면, 즉 현 사회 생활에서 현실적인 아닌 내용이라면 국가 최고의 법률인들 당연히 지켜지지 않겠죠. 그리고 관습화이란 어떤 룰 아니면 규칙을 강제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속된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즉 착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다는 말입니다만,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자면 어떤 룰 아니면 규칙이 사회 구성원에게 습관화되어 관련 법률이 없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형상이라는 것이죠. 구체성, 현실성 및 관습화는 규범성의 각기 다른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세 요소는 헌법 조항의 구속력으로 연관됩니다. 즉 법치안이 다른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 사회 구성원이 관련 헌법 조항을 규범으로써 준수하는 형상을 소위 헌법의 구속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의 명목성으로 가볼까요? 명목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추상성입니다. 아까 설명한 규범성의 구체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 조항의 뜻이 흐리멍덩하고 추상적이어서 누가 읽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주상성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개념은 이데올로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추상적이니까 어떤 정치적 철학의 위주로 이데올로지적, 예를 들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또 자유민주자본주의건, 이런 이데올로지가 배어들은 문장이 헌법 조항의 일부가 됩니다. 이건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명목성의 또 다른 요소는 포멀리즘 및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시대의 상황에 따라 헌법의 당해 조항을 일단 형식적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근대 헌법의 제정 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반도를 군림했던 대일본 제국은 패전한 상태였고 미국의 중군정 아래 나라가 좌파 우파로 휘청휘청했던 시기였습니다. 헌법에 관해 미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고 그 결과 형식적이나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이 작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제가 일본식 유럽 대륙법 체제여서 프랑스, 독일 및 오스트리아 등의 헌법을 일부 빌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주상성, 이데올로지, 포멀리즘 그리고 형식성, 이게 다 명목성의 다양한 양상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헌법 조항에 있어서 명목성이란 위에서 말한 규범 성과는 달리 헌법 준수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냥 문장의 자리 끼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된 말로 조금 극적인 표현입니다만 얼굴 마담, 눈도장과 같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삽입된 조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헌법 조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규범성과 명목성이 한 축을 이룬다고 하면 뭐 X축이라고 할까요? 그럼 Y축은 헌법 조항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의 절차, 영어로 하면 프로시저란 내용은 헌법상의 기관, 예를 들어 국회, 대통령 및 법원 또는 각종 사회단체 등의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절차를 헌법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 내용과 아울러 관련 행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구성원 및 당사자의 적격성, 즉 스탠딩에 관한 내용과 해당 기일 및 기한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의 축으로 가볼까요? 아까 그쪽이 프로시저얼이었다면 이쪽은 서브스턴티브한 곳입니다. 절차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인 내용, 즉 크게 보면 헌법상의 기관에 아까 말한 국회, 대통령, 법원 등의 권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파고들면 정부와 개인을 포함한 각 사회 구성원의 권리, 권력과 임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는지, 그리고 인권, 표현의 자유, 평등성, 공정성 및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젠 X, Y의 2차원적 사고를 떠나 3차원적 요소를 가미해 볼까요? 바로 국가와 개인의 Z의 축입니다. 국가는 국제법 통설로서 국민, 영토 및 주권으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 반대편에 서는 개인이란 개념은 당의 국민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으로서 법률 행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적 그래프에서는 X축의 명목성과 규범성, Y축의 권한과 절차 그리고 Z축의 국가와 개인으로서 X, Y, Z의 세트를 만들어 해당 헌법 조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상술의 헌법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비추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풀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대한의 유래는 대일본 제국 영향하에 수립된 대한제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국은 민주국가, 즉 데모크래틱 스테이트로 번역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를 비추어봐 여기서 공화국의 개념은 이미 민국의 뜻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영문 버전에서는 대한민국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조 제1항은 동업한복적이고 이를 풀어서 제기술하면 대한민주공화국은 대한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읽힙니다. 영문으로 하면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of Korea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 유명 인사가 이 조항이 무슨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낭독하고 있지만 결국 별 의미 없는 공언이라는 것이겠죠. 헌법 제1조의 핵심 부분이라고 사료되는 부분이 민주공화국인데 여기에 다른 대체어를 넣어 이 조항의 뜻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죠. 먼저 민주공화국 대신에 민주주의 국가를 넣어 이렇게 읽어봅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의 뜻은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여기엔 복잡한 추상적이고 정치 철학적인 면이 있고 이를 일상생활에 비추어 구체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서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의 한 대목인 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됩니다.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취지의 말이 흔히 쓰이나 이런 표현은 포퓰리즘적인 발언이겠죠.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체가 되어 정치를 행하는 체제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 대다수에 의한 정치라고 봅니다. 영어로는 디마크러시, 이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와 크라티아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디마크러시라는 단어는 미국 헌법에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은 미국 헌법의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치인들은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 혹은 직접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개념으로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개념은 아래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라고 것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헌법 제1조에서 민주를 달랑 빼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유신 공화국이 머리에 떠오르는가요? 영어로는 리퍼블릭, 그 어원은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지 퍼블리커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공화국의 어원은 이러에 있으며 위에서 헌법의 어원을 추적하면서 대략 거론되었습니다만 메이지 시대 일본 법률학자들이 리퍼블릭의 함축된 의미를 따서 얼렁뚱땅 만들진 일제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사의 흐름에 비추어봐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라고 함은 대한민국은 조선처럼 왕정이 아니라 공화제 국가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럽 역사에 비추어봐 공화국이란 주권이 세습되는 군주제, 즉 왕정과 배치되는 개념으로서 국민에 의한 대의주의를 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에서는 대다수에 의한 민주주의, 채우러진 민중주의가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걸쳐 구성된 공화제가 설립되어 국정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의 민심 또는 민의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이 공화제하의 국익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와 공화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녹슨 정치 철학적인 논쟁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리 명료한 것이 아니어서 아래의 인포그래픽으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요점만 비교한다면 이렇습니다. 민주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아니면 간접적 선거, 비선거권 등을 통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체제입니다만 공화제에서는 국민을 대의하여 선출된 특정 일원들로 구성된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게 됩니다. 즉, 공화제를 통한 대제입니다. 또한 순수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민주제에서는 소수를 배제한 대다수에 의한 지배, 통치가 가능합니다. 한편 공화제에서는 국민의 대의보다는 소수의 재산권 및 기본권의 보호를, 또 대다수에 의한 인치보다는 헌법 정신에 기반한 법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조금 곁길로 샜는데 일단 중간점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조 제2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권이란 한자 그대로 임금 혹은 왕의 권리인 셈입니다. 중세기 프랑스 법학도 장보 등에 의하면 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유럽의 역대 절대 왕정 체제 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이 사라진 지금 이 주권이 어디로 갔을까요? 총리 아니면 대통령? 그런데 그들은 민주주의 절차상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국민이 뽑는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형식적상 주권은 국민의 몫인 것입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두 번째 절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대한민국 국가의 권력입니다. 이 절도 당연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조항은 다른 나라 헌법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통상적인 문구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란 무엇 아니 누구입니까? 속답으로 그냥 국민은 우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권력이 특정된 기관, 구성원 아니면 집단이나 개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즉 모든 사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 말 또한 애매모호한 허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대사를 조금 변형시켜 결론 짓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요란한 소리만 낼 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어서 규범적인 역할보다는 그 상징적 명목적인 요소가 크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가가 우리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발언할 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나 결국 이는 허언이라는 것이겠죠. 결국 헌법이란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내용으로 따지자면 구소련의 헌법이 지상 최고였다고 했던 것만 그런데 그 현실을 어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다룬 첫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Written and produced by Inlex Veritas.